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가장 줄이 긴 곳, 귀청이 찢어질 듯해서 인상이 찌푸려지다가도 그 거인적인 규모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마는데요. 맨 앞줄에 앉으면 온몸이 쫄딱 젖어버리는 그 워터쇼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기생충이 수상했던 미국의 바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신의 첫 연출작으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총 7개의 상을 쓸어 담으며 헐리우드의 철왕좌에 올랐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양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꿈은 이것이 아니라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란 바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린 미래를 영화로 만드는 것인데, 그냥 시시껄렁한 스튜디오에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물탱크 따위가 아니라 생바다 한복판에 실제 인공도시를 띄워 영화를 찍는 것이었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꼭 진짜 바다여야만 한다며 마치 영화 촬영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존재에 도전하는 듯한 욕망이었는데요. 21세기가 아바타의 시대였다면 단연 20세기는 이 영화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영화가 있었나 조차도 희미해졌지만 당시에는 이 영화가 나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쪼그라졌다 펴졌다 했어요. 1990년대 당시 인류 영화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영화, 그리고 점점 더 계속 더 돈이 들어갔던 영화, 친구였던 감독은 손절하고 도망가고 땡땡게이트라는 치욕스러운 별명과 함께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을 상징하는 고유명사, 바로 영화 워터월드입니다. 1991년 당시 가장 핫한 감독이자 배우 케빈 코스트너는 자신이 무명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모두가 외면했었던 이 작품을 드디어 실현할 때가 왔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기도 위치도 자리 잡았으니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줄 곳은 직접 골라 잡아도 될 정도로 줄 서 있었죠. 이 양반은 친구이자 그 당시 로빈 후드로 흥행 대박을 친 감독 케빈 레이놀즈와 또다시 손을 맞잡는데요. 그야말로 헐리우드의 모든 스튜디오가 백지수표를 내밀어도 아깝지 않을 듯한 완벽한 흥행 공식처럼 보였습니다. 영화 늑대의 춤을에서의 광활한 대지를 뛰어넘어 이제는 아예 지구 전체를 집어삼켜버린 바다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내겠다는 아주 야망찬 욕망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간절한 꿈이었죠. 물론 멍청이들이 아니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조스를 찍으려다 바다에서 생지옥을 경험했던 스필버그의 조언을 떠올리며 파도도 치지 않고 수위 조절까지 완벽하게 되는 스튜디오 물탱크에서 찍으라고 이 양반을 설득했지만 이미 철왕좌에 앉아버린 케빈 코스트너의 귀에는 그 어떤 조언도 들리지 않았어요. 워터월드는 360도 수평선만 보이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고 육지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카리브해? 배가 너무 많아. 지중해? 절대 불가능. 인도양? 너무 멀어. 그러다 찾은 곳이 바로 이름도 카와이한 하와이의 카와이해 해안이었는데요. 육지에서 1.5마일, 즉 2.4km 떨어진 곳이었죠. 고개를 사방향으로 돌려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 하지만 현지 프로듀서는 수십 번 경고했습니다. 케빈, 이곳은 위험해요. 여기는 태평양의 해류가 모이는 곳이에요. 파도가 예측 불가능하고 바람은 수시로 바뀌고 무엇보다 여기는 상어가 많아요. 케빈 코스트너는 그 말을 듣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진짜 바다니까. 이 양반이 원했던 것은 진짜 태평양에서 휘몰아치는 파도에 배우가 나동그라지는 날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짜디짠 바닷물이 튀고 돛이 찢어지며 스턴트맨이 뱃멀미로 위액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진짜를 담아내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에 대한 집착은 영화의 핵심인 아톨이라는 해상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사는 거대한 부유 구조물로 물 위에 떠 있어야 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야 했으며 배우 500명이 올라가도 안전해야만 했고 당연히 폭발 장면도 견뎌야 하는 세트였죠. 결국 그들이 만든 것은 둘레만 400m가 넘고 무게가 자그마치 1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었습니다. 아톨이란 영화 속 물에 잠겨버린 지구에서 마지막 생존자들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온갖 통조림 깡통과 캔, 쇠사슬과 드럼통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만든 건데요. 이 1000톤짜리 고물섬을 짓느라 당시 하와이에 있던 모든 강철은 싸그리 동나버렸고 하와이 철을 전부 끌어다 써도 모자르다 느꼈던 이 양반은 깡통을 어떻게든 더 모아오라고 난리치다가 결국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오게 됩니다. 그렇게 총 예산인 1억 달러에서 2200만 달러를 고물섬에 태워버리는데 하나로 177억 원, 웬만한 영화 한 편의 제작비 수준이었죠. 하지만 유명인이 만드는 영화든 뭐든 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태평양의 거대한 자연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첫날부터 시큰한 자연의 맛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1994년 7월 26일 첫 촬영이 끝난 그날 새벽 2200만 달러짜리 아톨 세트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제작진들은 밤사이 해류에 떠내려가 1.5마일이나 표류한 아톨 세트를 간신히 찾아냈고 예인선 세척이
6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겨우 제자리로 돌려놨는데요. 그 지연 비용으로 35만 달러, 하나로 대략 3억 원이 순식간에 분해되었습니다. 여차저차 촬영은 재개되었으나 끝을 모르고 몰아치는 파도에 스태프들은 뱃멀미로 쓰러져 나가며 아침에 먹은 샌드위치를 바다에 그대로 토해냈고 1000톤짜리 강철 세트 위에는 그 흔한 화장실조차 하나 없어 수백 명의 스태프가 볼일 한번 보기 위해 오줌배라는 이름의 보트를 타고 자신이 큰 것과 작은 것 중 무엇을 배설할지 정한 후 각 배에 올라 이동해야 하는 굴욕감을 맛봤는데요. 그 와중에 바람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서 어제 찍은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분명 동쪽으로 흩날리고 있었는데 오늘 찍은 장면의 머리카락은 서쪽으로 휘날려 도무지 두 장면을 이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렌즈에는 24시간 내내 짠 바닷물이 튀어 촬영 감독은 렌즈를 닦아내기 바빴고 시도 때도 없이 모여드는 타이거 상어들의 잦은 출몰로 인해 수중 카메라맨들은 안티샤크 케이지 안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샌드위치를 번갈아가며 토해대던 스태프들 역시 개우고 개원해도 차오르는 구토에 결국 하나둘씩 탈진해 버렸는데요. 말 그대로 방해의 방해가 계속되는 건데 케빈 코스트너의 꿈을 자꾸만 막아서는 이 재앙은 기어이 어린 아역 배우까지 삼켜버립니다.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아역 배우 티나 마조리노는 그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멍하게 카메라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들이닥친 것은 카메라의 롤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닌 수백 마리의 독성 해파리 떼였습니다. 수백 개 보이지 않는 독바늘이 아역 배우의 몸을 동시에 쑤셔대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10살짜리 아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명소리가 태평양 한복판에 울려 퍼졌고 아이는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 의료보트에 실려 나갔죠. 재앙은 바다 위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수중 스턴트 코디네이터였던 베테랑 그 자체인 노먼 하웰은 수십 미터의 깊은 바닷속에서 촬영을 마치고 수면으로 복귀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혈관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마치 대차게 흔든 콜라캔을 따버린 것처럼 혈관 조직 안에서 끓어오른 건데요. 이것이 바로 그 지옥의 잠수병이었고 이 베테랑은 자신의 신체에 마비가 오는 것을 느끼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 본인마저 회방꾼인 자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이 양반은 돛대에 묶이는 씬을 찍기 위해 12m 상공에 매달렸는데 바로 그 순간 불어닥친 집채만한 강풍에 휩쓸려 스태프들이 그를 구해낼 방법도 없이 30분이나 빨랫줄에 널린 젖은 양말처럼 돛대에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며 태평양의 그 차갑고 짠 바닷물 싸대기를 사정없이 돌려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케빈 코스트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고 싶어 했죠. 아역 배우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달래며 나서서 스태프들을 위로하고 자신은 치료도 필요 없다며 쉬지 않고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점점 불어만 가는 예산, 그리고 이 모든 짜잘한 재앙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촬영 후반부 마침내 거대한 허리케인이 그 1000톤짜리 강철을 정면으로 덮쳤고 수백억을 들여 지은 아톨 세트는 허리케인에 찢어지고 구겨져 바다 아래로 처박혀버리는 세트 침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1억 달러로 시작했던 영화 전체의 총 예산은 이 가라앉은 철덩어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부서진 파이프들을 용접하고 잃어버린 깡통들을 다시 사오는 재건 비용으로 조금씩 늘어나 1억 3천, 1억 5천이 되더니 마침내 1억 7,500만 달러라는 숫자로 부풀어버리는데요. 마침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이 통제불능의 재난 앞에서 자금줄을 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주인공까지 맡았던 케빈 코스트너, 이 양반은 자신의 꿈이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영화가 망하면 나도 돈 한 푼 안 받겠다라며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60억가량의 본인 개런티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1억 7,500만 달러라는 그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배우의 연기값까지 갈아 넣은 이 핏빛 숫자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작이라는 진한 주홍 글씨를 새기게 했어요. 헐리우드의 수익 구조상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최소 그 2배는 벌어와야 하는데 본전의 허들 자체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 무렵 지구상 최고 흥행이라는 소리를 듣던 주라기 공원이나 라이언 킹이 겨우 3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 영화는 개봉하기 전부터 이미 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그냥 본전이었으니까요. 물론 마케팅 비용 같은 계산은 하기도 전이었죠. 그렇게 영화의 만듦새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숫자의 무게만으로 또 다른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초에 100일 남짓으로 계획되었던 촬영은 앞서 말했던 표류와 뱃멀미, 해파리의 습격과 잠수병 같은 사고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오면서 약속한 100일을 훌쩍 넘겨 최종적으로는 166일간 이어졌고 간신히 마무리된 필름은 1995년 2월 편집실에 도착하는데요. 그 순간 케빈 코스트너의 꿈을 막아서는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개봉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개월. 이 미친 양의 필름 조각들 중에서 액션
액션만 도려내서 빠르고 거칠고 정신없는 생존물로 만들려 했던 감독 케빈 레이놀즈와 제작자 겸 주연 배우인 케빈 코스트너의 최종 편집권 전쟁이 터져버린 건데요. 이 양반이 160억의 개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그냥 액션이 아니었어요. 매드맥스의 바다 버전이 아니라 늑대와 추물을 잇는 고독한 영웅이 구원을 찾는 장대한 서사시를 그리고 싶어 했죠. 감독은 케빈 코스트너가 자신을 무시하고 현장을 지휘했으며 이제는 편집까지 쭈물거린다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스튜디오가 케빈 코스트너의 편을 들어주자 눈이 뒤집힌 케빈 레이놀즈는 개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케빈은 자기가 감독하고 출연하는 영화만 만들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편집실에서 나와버립니다. 감독 잃은 영화를 케빈 코스트너는 직접 편집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1995년 7월 28일 135부짜리의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전세계 미디어는 이 영화의 내용이나 촬영에는 관심도 주지 않은 채 오직 그 1억 7,500만 달러라는 숫자와 바닥에 처박힌 세트의 잔해 그리고 개봉 3개월 전 감독이 도망쳐버린 스토리만을 개걸스럽게 물어뜯기 시작했는데요. 영화 기사와 잡지에는 영화에 대한 평가 대신 워터게이트 혹은 케빈스게이트라는 조롱만이 유일한 감상평이었으며 본전치기를 위해 넘어야만 했던 3억 5천만 달러는 당연히 채우지 못했고 북미 기준 8,800만, 전세계 총수익 2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서둘러 극장에서 내려갑니다. 수천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까지 합산한다면 완전한 적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크린에서 내려오자마자 워터월드가 전국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 순위 1위를 놓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 탓에 워터월드 매대를 하나 따로 세워둬야 할 판이었죠. 비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개망한 영화 구경이나 하자 혹은 역사상 최고로 돈을 많이 쓴 영화 꼴 좀 보자 라며 이 비디오를 계속해서 빌렸던 건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자 깔아놓고 모여앉아 케빈 코스트너 헐뜯고 놀리기 위해 빌려온 워터월드를 텔레비전에 틀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짠내나는 바다의 스펙터클에 자꾸만 중독되는 거예요. 바닥에 깔아놓은 피자는 치즈가 식어서 떡이 되어가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분명 케빈 코스트너를 씹어 제끼려고 모였던 애들이 진짜 불이 몸에 붙어버리고 제트스키 수백 대가 박살나고 또 그 파편이 태평양의 파도 위를 굴러 떠다니는 이 압도적인 생짜 모습을 보고서는 침만 꼴깍거리며 서로 눈치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스크린에서는 미쳐 보이지 않았던, 아니 1억 7,500만 달러라는 실패의 낙인에 가려져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지배적이고 물리적인 감각들이 이 작은 TV 화면에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2차 시장이라는 단어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 기이한 현상을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재빠르게 캐치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 영화의 실패 그 자체를 완벽한 상품으로 재가공하는데요. 개봉하고 겨우 3개월 후인 1995년 10월 21일 유니버설 스튜디오 hollywood 한복판에 워터월드 쇼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조를 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약 20분간 진행되는 스턴트 쇼인데요. 스토리라인은 영화의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팝콘을 씹고 있던 관객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코끝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휘발유 타는 듯한 시큼하고 쓴 화약 냄새 그리고 가솔린의 악취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를 쨍그리며 눈을 돌린 바다 무대에서 15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매달린 스턴트맨의 몸에 실제 불이 붙는 것을 목격했죠. 그 스턴트맨이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추락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제트스키가 맨 앞줄 관객들의 얼굴에 바닷물 싸대기를 날려버렸으며 관객들이 놀라서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커다란 비행기 한 대가 관객들의 머리 위로 날아와 굉음을 내며 수면 위로 처박히는 그야말로 영화가 망했던 이유였던 물리적인 지옥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실패의 전시가 아니라 성공의 재현이 되었는데요. 이 스턴트쇼는 1995년부터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 캘리포니아와 오사카,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어버렸고 북미 기준 극장에서 8,800만 달러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며 침몰했던 워터월드는 그 8개월 뒤 2,150만 장의 비디오 테이프가 팔리며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추가로 긁어 모았습니다. 결국 처음 극장 상영에는 실패했지만 비디오 시장 그리고 30년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달러를 그냥 마구잡이로 쓸어 담으며 완벽하게 부활한 거예요. 영화 제작에 들어갔던 1억 7,500만 달러의 원금은 물론 온갖 잡다한 마케팅 비용까지 모조리 회수하고도 남는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패가 되어버린 거죠. 케빈 코스트너의 영화 워터월드는 난파한 것이 맞습니다. 후에 감독판이 재평가를 받았던 것과 무관하게 말이죠. 작품은 죽었어도 그 세계관은 여전히 남아 사랑받는 것을 보면 이야기의 생명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를 토대로 만들어진 쇼는 우리들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패턴인데요. 워터월드는 사라졌지만 그 잔해가 어떤 의미로든 헐리우드 역사에 남아있는 것처럼 실패는 끝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며 우리가 처음 의도한 목적은 무너지더라도 결국 새로운 길은 열린다는 것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